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마주 앉았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 대표는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반면 미국은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는 등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는 3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 등의 목소리는 더 커졌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집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등 우리나라 기관시설 7곳이 드론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맨눈이나 CCTV, 망원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오늘 새벽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상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지 100일이 다 돼가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확산 석 달 동안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결렬됐습니다. 비핵화와 그에 대한 보상, 어느 걸 먼저 할지 생각이 달랐던 양측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돌파구를 찾는 듯했지만 북미 관계는 또다시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현장의 특파원들을 연결해 스톡홀름 협상장과 또 미국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연결 뒤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북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협상 직후 북미 양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익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번 실무 협상의 시작부터 결렬까지를 취재한 김성탁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김명길 수석 대표가 결렬 성명을 낭독한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 앞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는 기자들에게 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협상장을 나와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회담 잘 됐습니까? 대사님 내일도 만나십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말하더니 이제 곧바로 바로 준비돼 있던 것처럼 미국을 비난하는 결렬 성명을 낸 거군요.
네, 입장 발표 예고 10여 분 만에 성명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김 대사는 인쇄된 발표문을 읽었는데요.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김 대사는 어제 낮 협상장을 나와서 2시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오전에 접한 뒤에 본국에 바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 비난 성명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예. 대사는 약 2시간 전에 아예 이곳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스톡홀름에서 미국 대표단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비건 대표는 김명길 대사가 떠난 뒤에 피곤한 듯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아 관계자들끼리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비건 대표는 묵던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선 미국 관계자들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를 만나 직접 물어봤는데 역시 같았습니다. 보시죠. 예. What's your reaction? May I go to my room? please? North Thank Korea you. blame USA for today's meeting. 예, 아무런 대답이 없었군요. 자, 스톡홀름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한 워싱턴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 특파원, 우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 발표가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선 북한의 논평이 8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고 북한 협상팀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항의 진전을 이룰 새로운 구상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자신들도 빈손으로 간 게 아니란 취지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피했습니다.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예, 혹시 미국 내에서 왜 협상이 결렬됐는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미국이 어떤 카드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였습니다. 그 핵심으로 꼽히는 게 제재 완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곳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협상의 목적 중 하나가 잠정적 핵동결이라는 아이디어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안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효과를 못 냈고 결국은 선 핵포기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과 제재 완화부터 요구한 북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게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과 미국은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 확인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스톡홀름을 각각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 미국 쪽은 이제 스웨덴의 추가 초청, 다시 와서 또 협상을 하자 이런 첫 초청을 바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2주 뒤 협상을 재개해달라는 스웨덴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바로 다음 협상 일정을 잡자는 것입니다. 또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감을 하루아침에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두 나라 모두의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대목들입니다. 예. 자, 이어서 김성탁 특파원, 북한은 이제 다음 협상과 관련해서 연말에나 보자는 식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분위기를 보면은 북한이 대화를 그만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김명길 대사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면서도 연말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대사관을 떠나면서 스웨덴 정부가 2주 후 재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물어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냉소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내미는 조건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김성탁 특파원 그리고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걸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장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새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걸 평가한다면서 이 같은 기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화의 모멘텀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실무 협상의 결렬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 전 통일부 장관이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협상 시간이 뭐 하루로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얘기가 혹시 뭐 잘 안 됐으면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돌연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비로소 그 접한 뉴스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더군요. 예. 왜냐하면 협상이 끝나고 30분 후에 대사관에 도착해서 바로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심 때 이미 적절하게 이 기회를 봐서 이 판은 결렬 형식으로 하고 돌아오라 하는 지시가 평양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결렬된 이유로 한 이야기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미 그렇게 지시를 위에서부터 받았다라는 부분은 계산법이 맞지 않았다라는 걸 텐데. 그렇죠. 계산법이라는 게 북한이 요구하는 계산법이라는 게 이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끝내자. 예. 왜냐하면 핵시설 동결 또는 핵무기 봉인 및 반출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가자는 얘기고. 예. 한편 미국은 일단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다음에 핵투발 수단, 핵기술이 5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언제까지 완전히 내놓겠다. 예. 그 이제 빅딜이라는 거고 일괄 타결이라는 말을 하지만 소위 엔드 스테이트를 먼저 분명히 하고 예. 그걸 이행하는 과정은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시적 병행적만 해도 그건 하노이 때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예. 하노이 회담이 깨진 뒤에 나온 것이 동시적 병행적 이행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북한한테 희망을 줬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 동시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고. 어쨌건 그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 예. 판문점 회동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2, 3주 후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2, 3주는 훌쩍 지나고 지금 석 달 후에 열렸는데 중간에 미국 쪽에서 뭔가 북한한테 희망을 주는 사인이 나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9월 중이었는데 9월 말에는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제1부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10월 4일 날 9월 말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선희 제1부상이 93년부터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강경파돼요. 예. 그리고 말을 굉장히 독하게 하지만은 또 낙관적인 얘기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9월 말에 만나겠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미국 쪽에서 사인이 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4, 5일경에 만나는 걸로 타협이 됐던 거죠. 그리고 김명길 대표가 예. 순회대사가 북경에서 스웨덴행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 쪽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왔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뭔가 지금 미국에서 나중에 그걸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갔다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와 보면은 당신들 마음에 들 거다 하는 식으로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미국이 이야기했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엔드 스테이트를 완전히 합의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핵동결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 제품 수출하는 걸 3년간 유예해 줄 수 있다. 핵동결이 유지되는 동안. 예. 그다음에 핵동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다음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그 성명에서도 밝혔지만은 소위 그 이 체제 안전과 안전권과 발전권을 보장해달라. 예. 안전권은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금년 8월달에 있었던 훈련이 비록 CPX 시뮬레이션 훈련에 불과했었지만은 내용이 아주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들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스텔스 35의 그 F-35의 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해서 대규모 살상 능력을 가진 뭐라고 합니까 그 전략 장비들이 한반도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미군이 싣고 댕기는 해군의 함정에 싣고 댕기는 전략미들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오금저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지 말라. 그다음에 최소한 또 내년 훈련은 안 해달라는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게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뭐 그 석탄, 석유 제품, 아니 저 섬유 제품 말하자면은 큰 덩어리를 기대하고 갔는데 조그마한 이 선물 예. 이런 걸 가지고 맞바꾸자는 식으로 하니까 계산법이 안 맞는다, 기대에 어긋난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동안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그런 식의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점심때 나갔다 이제 돌아와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을 텐데 그때 그 평양에다 보고 어제 오후 실무 협상과 오전 회담 결과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오전에 2-3시간 정도 만나 보니까 이게 당장 오늘 큰 성과는 기대할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세게 지금 이거 우리가 한번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예. 미국이 정말 연말까지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겠는가.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하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면은 결렬될 거에 대비한 성명서 만들고 뭐 통역도 배석했다면서요. 통역이 아마 수용원 중에 아무나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그건 계산된 행동이었고 그런 점에서는 2주 바로 후에는 안 되지만 3주 내지 4주 안에 북미가 다시 실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스웨덴이 제안을 한 대로 2주 후에도 만날 수 있다, 2주 안에 만날 수 있다 이야기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연말까지 좀 미국 보고 생각해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안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거기 생각해 보고 와라가 아니라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숙고하라고 그랬어요. 예. 숙고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는 뜻이 아니라 심사숙고라는 너 심사숙고해야 할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넌 잘못 들은 수 있어 할 때 숙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들려면은 숙고를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은 우리 계산법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라. 그리고 꼭 연말까지 안 되더라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준비가 끝나면은 연락하라. 그러면은 그 시한을 연말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연말이란 건 금년 4월 12일 날 그 최고인민회 끝나고 최고인민회에서 한 시정연설에 연말까지는 셈법을 바꾼다면은 연말까지는 한 번쯤 더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 4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숙고를 해서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라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경고예요. 예. 자, 이번 실무 협상이 또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차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해서 관심 끈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한 달 안에 만약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에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예.
내년 대선에 내놓을 수 있는 뭔가 좀 성과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하원에서의 탄핵 결의, 이것도 뭐 비켜간다고 그럴까, 뉴스밸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뭔가 합의를 그 전에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10월 말 직전에 그 즈음에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고, 예. 그때 정상회담 되면은 탄핵은 묻힙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예. 아니면은 거기서 실무 협상에서 그림이 다 그려졌다, 이제 11월 달에 만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사실은 못 나갈지 몰라요. 예. 북한은 그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세게 밀어붙인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이야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 장관 수호, 검찰 개혁 등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 커졌는데요. 주최 측은 다음 주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는 저녁 9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찰청과 가까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낮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집회가 시작되자 반포대교와 예술의 전당, 교대역과 대법원의 네 방향 거리 모두 수백 미터씩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고 숫자 싸움으로 흐를 수 있어 추산 인원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 250명을 동원해서 본인의 잘못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으니 가족의 사촌의 8촌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시정당을 위한 사람만이 태극기를 흔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가 열린 3시간 반 동안 참가자들은 스스로 열을 맞춰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배려해 통로도 열어뒀습니다. 같은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성모병원 근처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는데 이들과의 마찰을 자제하자며 서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초동 일대에선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과 여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적폐청산 국민연대 집회의 참가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JTBC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며 일찍 돌아간 첫날과 달리 이번엔 자정 가까이에서야 청사를 나갔는데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동안만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 측은 오늘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가장 먼저 이틀 전 있었던 첫 번째 조사 때 검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진행됐습니다. 이후엔 이번에 받은 진술 조서를 4시간 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직전인 11시 55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이미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확보한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딸 조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 기자단에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동영상에 조 씨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여당은 오늘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등을 다루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보다 구체화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참고인들의 인권 침해 민원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7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밝혔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이문정 검사가 상급자 지시에 저항하며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의제기권을 현실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지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데 쓰인 게 바로 무인 드론입니다. 드론이 테러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지 주요 기관 시설 7곳을 살펴봤더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은 사우디가 설치한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떤지 주요 기관 시설 7곳에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9개 비축기지를 갖춘 한국석유공사는 9,600만 배럴의 석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용량의 9.6%를 운영하는 한국 남부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눈으로 살피거나 CCTV, 망원경을 이용한다고 답하긴 했지만 대응 체계라고 보긴 힘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200-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대응 매뉴얼도 살펴봤습니다. 인터폰, 전화 등 무전기로 정문에 보고한다거나 드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라는 등 간단한 보고 요령뿐입니다. 무단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무선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도 정비하는 등 단계적인 안티드론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반대로 재난 현장에서는 드론이 사람의 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당국은 2015년부터 구조용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만큼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급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창문으로 시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맨눈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 쌍 카메라를 단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어 다른 드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냅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 5명이 숨지고 10,000명 넘는 주민이 유독 가스를 마셨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어디서 가스가 샜는지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4년간 15억 원을 들여 114곳의 소방관서에 드론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5곳 중 1곳꼴로 드론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3번 이하로 쓴 곳은 절반 정도 됩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방관은 5만여 명, 이 가운데 300명 정도만 드론 조종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구조 안 하고 누가 거기서 드론을 날리냐, 인력이 없어서 솔직히 날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훈련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인력들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소방청은 오는 2025년까지 41억 원을 들여 드론을 더 보급할 계획인데 해마다 120명의 드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0일인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수사 편파수사 검찰을 기억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정확히 2000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 50여 명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며 묵념했고 문화예술인들도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은 2000일이 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초동에서도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70군데가 넘는 곳을 순식간에 압수수색하고 40명이 넘는 검사들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제에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고발인단 참여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4.16 연대 측은 고발 대상은 박근혜 정부 책임자 등 120여 명이라며 다음 달 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조금 전에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성명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대변인 명의의 이 담화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또 훌륭한 토의를 가졌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한다며 협상 결과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풍 미탁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북서태평양에서 또다시 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인데요.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작다고 하지만 남부와 동해안 지방은 비바람 피해를 반복해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괌 동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3,800km 넘게 떨어진 태평양의 상황은 천리안 EA호 위성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바로 19호 태풍 하기비스입니다. 지금은 강도가 중으로 분류된 소형 태풍이지만 향후 북상하면서 올 들어 생긴 태풍 중 가장 강할 걸로 예상됩니다. 해수면 온도가 29에서 30도에 달하는 바다를 지나면서 빠르게 힘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턱 밑에 바다 온도 역시 27도에 달해 힘이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태풍 발생 하루 반 만에 강도 강으로 힘을 키우고 모레부터 최소한 나흘 넘게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보 모델에 따르면 태풍은 다음 주말 일본 규슈 앞바다를 지나 오사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미국 기상당국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지만 태풍의 세기와 크기 모두 올해 가장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과 동해안 일대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돼지 1,300마리 정도가 있는 농가인데 반경 3km 안에 10개 농가에서 모두 2만 5천 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예정인데요. 앞서 충남 홍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음성으로 판명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곧 100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단 7건만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또 다른 수출 통로를 찾으면서 다행히 이렇다 할 생산 차질은 아직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반발에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파장은 어떨까요? 일본 안 갔더니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면서 일본은 우리의 9배에 달하는 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안 샀더니 지난달 일본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60%나 줄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 그 후폭풍을 성화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추석 연휴라는 대목이 끼었던 지난 9월,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의 승객은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선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수기였는데도 승객이 좀 많이 줄었고요. 10월에도 예약률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줄어든 좌석마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탑승률은 60에서 70%에 그쳤습니다. 앞서 7, 8월 여름 휴가철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 효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입은 피해의 약 9배 규모입니다. 특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과 같았던 맥주와 자동차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 단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0.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재고는 많은데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 새로운 주문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국가 순위에서 1위를 달렸지만 불매운동 이후 밀리면서 28위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새로 등록한 일본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60% 급락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3개월 전과 다른 모습도 포착됩니다. 유니클로에선 일부 신제품이 재고가 부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행한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 시간 현재 홍콩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마저 오늘 오전 기각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에선 또 중국인 은행원이 홍콩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반홍콩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이 시위대 한복판으로 잇따라 날아듭니다. 시민들은 소화전을 열어 물도 뿌려보지만 황급히 최루 연기를 피해 이동합니다. 우산을 쓴 채 거리를 걷는 등 비교적 평화롭던 시위 분위기는 경찰이 오후 5시부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험악하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시위대를 밀어내려 했고 시위대는 중장비로 도로를 파손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복면금지법 발표 뒤 지난 이틀간 홍콩 곳곳에서 격렬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4살 소년이 총에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곧바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대가 우리는 모두 중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인 은행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본토에서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숨진 실종자를 태운 보트가 무트로 나옵니다. 지난 2일 태풍 미탁으로 불어난 포항의 한 하천에서 실종된 65살 정모 씨가 오늘 오전 하류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가 탔던 차만 발견돼 수색을 이어왔는데 나흘 만에 발견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경북 울진에서 실종된 69살 남모 씨와 80살 노모 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현지 시간으로 5일 새벽 노숙자 5명이 둔기에 맞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현장에선 24살 루디 산토스가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일단 루디가 인종차별 등과는 무관하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홍콩에서 이우환의 그림 동풍이 20억 7천만 원에 낙찰되면서 국내 미술품 사상 생존 작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선 10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온 박수군의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이 약 23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장수하늘소가 생태조사 도중 강원도에서 발견되면서 그 유충을 키워 자연에 방사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등은 46년 만에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이 아닌 춘천에서 유충을 발견하고는 사육시로 옮겨서 인공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폭 논쟁으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서초동 촛불 집회 놓고 정치권에서 좀 서로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광화문 집회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요. 특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사이에 이런 설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썼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다.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라고 썼습니다. 예.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죠. 네. 아마도 박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모양이죠.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곧바로 반박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범계 의원이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 하나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서초 촛불 국민들이 조폭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그의 눈이 희한 그 자체, 그의 눈도 어느덧 조폭이 된 모양입니다. 라고 썼는데 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홍 전 대표의 말을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서로 SNS를 통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말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 이전에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홍 전 대표가 한국당 대표이던 시절에 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임 역할을 했었는데 예. 그 시기에 유독 두 사람의 이 설전이 잦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 전 대표가 지난해 5월에 경남 창원을 찾았을 때 이른바 이 빨갱이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논란이 커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기 견해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냐, 점점 홍준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일이 있었고 예.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 전 대표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이 박범계 의원을 두고 음식점에서 갑질을 해서 외상값을 이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는데 예. 홍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 대전의 서구 을 지역구죠. 예. 그러자 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팩트가 다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국당 대표로 장수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저렇게 맞받아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서로 저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또 감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복숭아의 저항으로 정했습니다. 예, 복숭아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좀 주요 뉴스를 다뤄주고 있어서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내서 자신의 반대 진영,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이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예. 때마침 이에 맞춰서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한 과일에 빗대서 저렇게 표현한 것인데 저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예. 그리고 이 아예 이 복숭아를 트럼프 대통령에 빗댄 그림을 넣은 티셔츠도 팔고 있는데 보시면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라고 돼 있죠. 예. 또 이뿐만 아니라 뭐 모자에 저런 걸 담기도 하고 또 냉장고 자석에도 저런 걸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 탄핵을 지지한다. 그런 취지의 그림이고 저런 상품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좀 살펴보면 이 미국 시민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숭아 이모티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뭐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탄핵이란 표현은 임피치먼트라고 쓰죠. 예. 이 임피치먼트 중에 중간에 이 피치, 이 복숭아라는 이 같은 영문 철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마치 뭐 일종의 언어 유희랄까요? 이 임피치먼트, 탄핵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복숭아가 쓰이고 있고 이 복숭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의미로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표지에 복숭아를 쓰기도 했었고요. 이것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예. 자, 복숭아를 가지고 탄핵 목소리를 키우려는 어떤 또 의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임피치먼트라고 했었는데요.
그 어원이 혹시 뭐 복숭아에서 유래된 겁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어원을 좀 찾아봤더니 발에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의 이 라틴어 표현에서 이 어원이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은 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고발한다, 탄핵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와는 관계가 없고 철자만 좀 비슷할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영어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진다는 예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엔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